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시작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대진표가 최종 확정이 됐는데 특히 초선과 또 영선의 당대표 도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지난 22일 이제는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당대표 경선에는 5선의 조경태 의원,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4선의 홍문표 의원, 그리고 3선의 윤영석 의원, 그리고 현역은 아니지만 4선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렇게 5명의 중진이 도전을 했고요. 예. 여기에 초선의 김은혜 의원, 그리고 영선이란 말이 참 나왔는데 영선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렇게 3명이 또 신진 그룹에 가세하면서 총 8명의 후보군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중진과 초선 내지 영선의 대결, 다른 말로는 뭐 중진과 신진 혹은 중진과 청년 정치의 대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시대의 하두가 이제 청년 정치입니다. 아마 40대 기수론부터 뭐 지금 이제 40대면은 청년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뭐 청년보다 훨씬 어리다고 봐야 되겠죠. 60대도 청년이니까. 40대 기수론부터 2030 세대까지 이제 청년들이 기성 정치에 참여해 정치판을 바꾸자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런 청년 정치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마 이런 추세가 우리 정치사에서 아마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또 가장 또 주목이 되는 게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 중인 그 영선,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입니다. 예, 원외 인사죠. 국회의원에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데 1위입니다. 그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3일 발표한 이 차기 국민의힘 대표 여론조사 결과 이전 최고위원이 30.1%를 얻어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17.4%인데 무려 12.7% 차이로 아예 그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나서 앞지르는 아주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지난 22일에는 그리고 아예 이전 최고위원과 초선인 김은혜 의원 3인방이 영선 초선이 당대표에도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이제 이 돌풍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청년들에 대한 기대로 모아지는 이제 태풍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게요. 영선과 초선 후보들이 뭐 최종 당대표가 되면 또 되는 대로 변화와 혁신 의지가 분명해지는 거고요. 또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선전만 해도 그 자체로 이제 청년 정치의 희망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할 말은 많은 게 지난 총선에서 대거 청년들을 공천하며 이 청년 정치에 싹을 틔운 게 바로 민주당이거든요. 어쩌면 청년 정치의 원조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당대표 선거까지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빚을 덜 보는 거죠. 네. 결국 청년 정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는 두 거대 양당이 좀 공감을 하고 또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향후 그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서 그 예비 경선이죠. 어쩌면 컷오프라고 보면 되는데요. 최종 5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 컷오프는 당원 선거인단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지금의 여론조사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지 그 여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제는 곧 선출될 5명의 후보를 두고 이제 본 경선을 실시를 합니다. 네. 근데 본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데요. 당원의 뭐 표심, 그러니까 당심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당 대표 후보들 간의 향후 대선 전략 그리고 뭐 당에 대해서 어떻게 공헌할 건지 이 부분이 아마 구체적인 비전, 물론 오늘도 비전 발표가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7일이죠. 내일 모레에 저희 출발 경인대행진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또 인터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법무부 대대적 검찰 조직 개편, 직접 수사 통폐합입니다.
그 박범계 장관이 추진 중인 그 검찰 조직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내용입니까? 법무부가 지난 21일에 이 검찰청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구를 각 지방 검찰청에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해당 개편안이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반부패 수사부와 뭐 공공수사부와 같이 이런 전담 부서가 아닌 이제 일반 형사부라고 그러죠. 일반 형사부에서는 우리가 6대 범죄라고 해서 이제 부정부패, 공직자 비리, 경제사범, 그리고 선거범죄, 대형 참사, 방위산업 비리 이렇게 6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이제 범위를 제한했는데 예. 이 일반 형사부에서는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다른 지방 검찰청의 경우에는 이 규모나 인력 면에서 이 전담 부서를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부 중에서 한 곳에서만 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네. 문제는 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그 직접 수사 권한이 또 한 번 축소되는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개편안에서 보면 결국 중앙지검은 전담부만 직접 수사를 하고 그의 지방검찰청은 총장의 승인하에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 검찰총장의 권한이 아예 일선 검찰청의 수사 개시까지 결정할 정도로 강력해진 건데요. 이 부분은 향후 이제 검찰 안팎으로 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개편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제 일선 형사부는 6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또는 관련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아도 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이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두고서도 검찰총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수사 여부가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걸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자, 이번 개편안에서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일부 그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 강력부로 통폐합을 하고 또 수사협력부서인 반부패 수사협력부를 또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강력부 하면은 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 생각하면 됩니다. 소위 조폭 수사를 주도해온 이제 핵심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지난해 이제 검찰청 직제 개편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강력범죄 형사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간신히 명맥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아예 반부패부의 통합이 되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이 강력범죄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거니까 검찰 강력부의 권한 축소는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던 거죠. 예. 그리고 반부패 수사 협력부 신설은 이 협력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의 반부패 범죄 수사를 검찰이 이 수평적 위치에서 지원해주고 필요할 경우 서로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는 도입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그 금융범죄수사단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도 포함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금융범죄수사단 다른 말로는 이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렀는데요. 예. 아무래도 첨단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돼 버리니까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좀 약해졌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법무부 역시도 라임 옵티머스와 같은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금융범죄수사단을 부활시키는 건데요.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라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뭐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고요. 수사를 조율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사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만 맡기기로 한 걸로 이제는 절충점을 뒀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이슈는 뭡니까? 예, 마지막 이슈는 민식이법 놀이 공포의 스쿨존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이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가중 처벌이 되는 그 민식이법이 시행이 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온라인상에 민식이법 놀이라는 영상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영상인가요?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한 아이가 이제 불법 주차된 SUV 차량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량이 오는 기척이 느껴지자 갑자기 달리기 경주를 하려는 듯 한 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서 뛰어나가려는 이제 준비 자세, 요이땅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가까워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그런 영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건널목에 서 있던 아이가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출발하는 순간 일부러 뛰어드는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게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거나 차량의 뒷공무니를 바짝 뒤따라다니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민식이법으로 이 처벌이 강화됐다는 걸 아는 아이들이 운전자를 놀라게 하기 위해 이 장난삼아 하는 놀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참 정말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단순히 이게 철없는 아이들 장난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고도 사고지만 뭐 사고도 물론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민식이법 놀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면 이 꼼짝없이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뭐 증거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면죄부가 내려지는 게 아닌 게 결국 민식이법 취지를 보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고의성이 짙다고 해도 상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전방 주시 의무 부주의다 혹은 횡단보도의 사고다라고 해서 해당 운전자가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뭐 사고 예방이나 뭐 억울한 또 가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좀 안전 교육을 좀 충실히 해줘야 된다. 좀 그거밖에 해결책이 없다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정말 이게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뉴스가 지금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민식이법 놀이.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